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닥치고 따르라는 세상에 맞서는 힘, 제목 도발하라 입니다. 이근 지음. 똑똑한 99%가 기득권 1%에게 끌려가는 이유.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과학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의 한국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도발. 들어가는 말입니다. 소프트 파워가 지배하는 시대. 자석과 쇳가루를 가져다 놓으면 쇳가루는 자석의 양극에 자동으로 달라붙는다. 쇳가루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석에 끌려간다. 물론 쇳가루는 생물이 아니기에 생각하지 않고 그저 끌려가는 것이 당연하나 추상적인 사고까지 가능한 가장 고등생물이라는 인간도 많은 점에서 자석에 달라붙는 쇳가루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우리는 권력, 돈, 우리 편,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끌려가는 많은 인간 군상들을 보게 된다. 관성적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뉴턴의 물리법칙에 따른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크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할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고도의 추상적인 생각이 가능한 인간이 왜 이런 관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일까? 이러한 행위를 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누가 좋은 것일까? 이것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고작용이 개입된 것일까? 나는 오랜 기간 소프트 파워라는 것을 연구해 왔다. 국제정치학에서 처음 개념화된 이 소프트 파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힘이다.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게 만들 때 보통은 힘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하드 파워라고 한다. 소프트 파워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힘이다. 예를 들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핵 보유 강대국이 원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핵 보유 강대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든 핵을 가지려고 들어 핵 강대국에게 상당한 제재와 압박을 받아 그로 인해 핵 보유를 포기하게 될 때도 있다. 이때는 통상적 의미의 힘, 즉 하드 파워가 사용된 경우다. 세상의 모든 국가가 핵을 개발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핵 강대국들이 이를 매번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면 핵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통치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통치 수단이다. 소프트 파워를 연구하다 보면 금세 알게 되는 것이 이 힘은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통치자는 매번 국민을 제압하고 강제하는 엄청난 통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국민 앞에서 통치자는 언제 쫓겨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직원들이 회사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매번 강제로 끌고 올 수 없다. 그래서 통치자와 경영자도 국민이 알아서 국가에 충성하고 직원이 알아서 회사의 방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를 사용한다. 이처럼 소프트 파워는 인간 사회의 곳곳에 퍼져 있다. 통치자는 일일이 강제할 필요가 없어서 좋고 따르는 사람은 매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니 편리하고 편안하다. 바둑으로 알파고를 상대했던 이세돌처럼 매 순간순간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산다면 이는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 파워는 지배하고 리드하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세상이란 변하는 법이어서 좋은 것이 항상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 따라와 주니까 이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행복해서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소프트 파워를 좀 더 강력하게 사용하여 사람들이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오는 구조를 강화해 특권을 점점 늘려나간다. 특히 거대한 인구를 상대해야 하는 지배자들은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따라와야 일하기가 수월해지고 특권을 영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 부당한 일을 하면 언제든지 견제하고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지배자들은 더욱 정교하게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 사람들이 그저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도록 한층 더 노력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특권 국가가 역설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헬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어느새 헬조선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이 저들의 생각과 의도대로 관성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로 역설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관성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다. 그런 현상은 민주화와 정보화 이후에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 말하는 관성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소수의 지배자들이 생각을 대신해 주게 된다. 대신 생각해주는 생각은 나에게 반드시 유리한 생각이 아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특권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인간사라는 것이 욕망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기에 그들이 욕망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이처럼 의사표시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반지성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화두다. 물론 반지성주의가 발생하고 발전하고 유지되는 과정, 수단의 범위와 정도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도로 교육받은 인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상하게도 이런 반지성주의 사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특권을 늘리는 지배층의 소프트 파워가 정교하게 구사되는 이러한 반지성주의 사회에서는 세월호의 비극에서 보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힌다. 천지가 바뀌어도 내가 미는 정치인은 무조건 지지하는 정치 현상이 생기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늘어나도 일상생활을 관성적으로 해나가는 사회가 형성된다. 세계는 혁신하는 국가와 혁신하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는 관성적으로 사고하고 관성적으로 일하고 관성적으로 생활하면서 혁신적인 사고와 실험이 들어설 공간을 더 협소하게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체념하는 지성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혁신적인 사고와 실험은 기존의 소프트 파워에 도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권 지배층이 반길 리 없다. 이런 반지성주의 사회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보일 것이다. 불공평한 특권 사회, 혁신하지 못하는 후진국이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기적을 이루면서 윤택하고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반지성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를 바꿀 수 있을까? 소프트 파워라는 분석 도구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적어 보았다. 우리 지배층은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어떤 소프트 파워를 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반지성주의 사회는 왜 중세적인 신분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적었다. 이 책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미래 세력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쓴 책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대한민국의 미래 세력과 미래 세대가 헬조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일견 비극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희망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헬조선이라는 장벽을 걷어내기만 하면 미래 세력과 미래 세대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의 권력층이 반지성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곳곳에 뿌려놓은 소프트 파워, 즉 생각의 덫이 실제로 어디에 놓여있고 그 덫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일종의 안내서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 세력과 미래 세대는 이 책에서 위안이 아니라 힘을 얻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우리는 왜 시대를 역행하는가, 2장 반지성주의 사회의 출현, 3장 중세 신분 사회로의 회귀, 4장 우리가 만나야 할 세상, 5장 도발하라 정권 교체의 시대에서 구조 교체의 시대로. 오늘 저는 이 중에서 5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발력과 덕후력 그리고 미래 세력. 우리가 반지성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반지성주의는 현재 그 기능과 효력이 한계에 온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구조를 사람들이 눈에서 가리고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 올드 패러다임이 최고라고 믿고 열광하게 만든다. 반지성주의는 사람들이 지적 사고를 방해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개개인의 지적 퇴보를 만들고 창의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 혁신이나 창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 반지성주의 사회는 권위주의적이고 불공정하고 사회와 경제 동력을 쉽게 만드는 신중세 신분 사회로 퇴보하는 것을 주장한다. 중세적 신분 사회는 운 좋게 잘 태어난 상류층에게만 좋은 사회이고 그 상류층은 신분 사회와 함께 상속되고 재생산된다. 탯줄을 잘못한 사람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꾸는 것조차 어려운 사회다. 젊은이들은 새롭게 도래하는 신중세 신분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분에 빗대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에는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없으며 계층 상승과 삶의 동력이 살아있는 활력 있는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희망이 사라지고 나라의 미래는 서서히 죽어간다. 반지성주의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회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소수의 지식인이 걱정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젊은이들이 비판하고 창의적이게 되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한다. 정권을 아무리 바꾸어봤자 정권만 바뀔 뿐 이 구조는 그대로다.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도 무력하고 보수 정권은 오히려 지금 그대로가 좋다. 진보도 옛 민주화 운동의 패러다임에 묶인 운동권 보수로 변해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지쳐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어서 앞에 나서서 지금의 구조를 바꿔보려고 리더를 자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반지성주의에서 탈피해 사고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지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성의 힘을 발휘해 정권 교체가 아닌 구조 교체와 세력 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옛 구조에서 새로운 구조로, 과거 세력에서 미래 세력으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조와 세력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지성적인 사람이 되는 매뉴얼과 구조 교체 매뉴얼은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서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야지, 매뉴얼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면 다시 매뉴얼만을 따라하는 반지성의 입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책이 주는 단서와 예시를 가지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기존의 구조를 작고 약한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깨고 들어가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과 기존의 상식이 틀렸다는 것이 자꾸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토머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의 선거 참여도와 성향이 달라질 것이고 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아파하고 분노해도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 전략을 모르면 다시 주저앉게 된다.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올드 패러다임을 깨는 힘을 길러야 하고, 실제로 올드 패러다임의 상식들을 전방위적으로 깨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도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성적으로 도발하는 힘을 도발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지금 미래 세력은 이 도발력을 가지지 않으면 반지성주의 사회 속에서 과거 세력이 될 것이다. 올드 패러다임이 깨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도발만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바로 이어서 혼란의 시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 도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생겨나 균형추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 과거 혁명에 대한 많은 연구를 보면 도발과 혼란, 반동, 그리고 구질서로의 회귀 과정이 자주 나온다. 혼란과 반동 이후 과거로 회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화 세력이 미래에 대한 비전, 즉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대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 세력이 구조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덕후력과 집단지성이다. 물론 덕후력과 집단지성이 곧바로 새 시대를 열어주지는 않지만 그 세력의 반발 및 반동을 막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힘이다. 덕후라는 말은 일본의 오타쿠에서 온 말이다. 오덕이라고도 하고 오덕후라고도 부른다. 일본의 오타쿠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완벽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역사 오타쿠는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 못지않게 깊이 파고, 밀리터리 오타쿠는 군사와 관련된 지식과 무기 체계에 관련된 지식을 파고 또 판다. 이들 오타쿠의 세계에서는 웬만한 지식과 내공으로는 명함도 내밀 수 없다.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중심으로 오타쿠가 되니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계속해서 탐구하며 새로운 것을 찾고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러니 오타쿠의 세계는 절대로 반지성주의 세계가 될 수 없다. 도발력과 덕후력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알 수 있을 때까지 탐구하는 힘은 도발력과 덕후력의 원천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도발력은 과거를 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덕후력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세력인 젊은 세대는 단군 일의 최고이자 최대의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력이 너무나도 풍부하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교육받은 세대다. 또 어떻게 도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덕후력을 써야 하는지 교육받지 못한 세대다. 대한민국 유사일에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가장 세계화되어 있고 외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고 정보력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민주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고스펙의 젊은이들이 반지성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신중세 신분 사회에서 썩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만 받고 있다. 외국어도 잘 못하고 IT도 잘 다루지 못하고 정보 획득 능력도 훨씬 떨어지는 구 패러다임 세대가 세계화 세대에게 정보화 세대에게 시키는 것이나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코페르니쿠스처럼 갈릴레오처럼 과거에는 천체 즉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상식이었다. 이러한 상식을 이론화한 것이 천동설인데 나름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기경에 체계화한 이후 16세기까지 이어졌으니 1000년이 넘는 생명력을 가진 상식이었다. 인류는 이러한 상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크게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서양에서는 기독교로 대표되는 종교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계급 사회였다. 천동설이라는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구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근본이 흔들렸다. 따라서 천동설은 기독교를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상식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서구 사회의 정점에는 교황과 같은 최고 권위의 사제가 있었고 왕권과 귀족 계급은 이들 종교 권력과 다투기도 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다. 교회 세력과 왕권 세력은 팽팽한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왕권과 귀족 세력은 교회를 이기기 위하여 천동설이라는 상식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천동설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고한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서양 사회는 기본적으로 천동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여서 천동설이라는 상식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지만 당시 엄청나게 자연스러웠던 천동설이라는 상식은 사실 상식이 아니었으며 이는 사회의 특정 권력 체계와 고정된 구조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 물론 근대적인 교육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굳이 그 상식을 깨려고 근본적인 의심이나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 상식과 또 그와 연결된 수많은 다른 상식으로 생겨난 권력 체계는 특정 계급과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세의 신분사회가 불평등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군다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모든 것이 신의 섭리로 정당화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토록 견고하던 오래된 상식은 생활이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그 전부터 사용하던 달력에서 10일이 넘는 오차가 생겼고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관측에서 오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금성의 모양 변화와 크기 변화에 대한 천동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었지만 기독교의 권위에 눌려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폴란드의 수학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1962년에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명저에서 말한 기존의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말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과학적 생각의 틀인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의 패러다임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엄청난 위세를 극복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천동설의 상식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언젠가는 뒤집힐 운명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상식에 대한 도발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고 설사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른바 반지성주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식은 상식이니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지. 괜히 쓸데없이 의심하고 딴소리하는 사람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팽배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처단하거나 격리해버리는 사회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반지성주의 사회와 신중세 신분 사회에 대한 도발 전략과 구조교체 전략에 대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조교체의 전략, 반지성주의에 도발하는 전략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용기가 없으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도발하지 말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과학혁명을 이루기 위해 기존 패러다임의 작은 잘못들을 전방위적으로 깨고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기존 세력에게 정면 도전을 선포하면 대개 물대포를 맞거나 인신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만큼 반지성주의 사회의 힘은 강고해 젊은 미래 세력은 용기를 내기 어렵다. 괜히 도발했다가 나만 왕따가 되고 사회에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도발 전략은 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될성 싶은 것에 대한 도발을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능한 것은 사실 무엇이든 가능하다. 내가 미국에 가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될성 싶은 것은 아니다. 도전해 볼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가령 쉽게 국어를 3년 안에 마스터하겠다와 같은 것들 말이다. 반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될성 싶은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3개월 안에 체중을 5kg 감량한다는 목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될성 싶은 것이다. 내가 마음먹고 얼마나 실천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젊은 시대, 미래 시대가 도발할 때에는 무모하게 다 도발하지 말고 올드 패러다임의 약한 고리를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고 읽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 뉴스 보도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따져보는 일이다. 진보 뉴스이건 보수 뉴스이건 구별하지 말고 다 따져보는 것이다. 감각적으로 좋고 싫다 또는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런 습관을 조금씩 길러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적 사고가 생기고 가벼운 도발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는 시사 뉴스가 아니라 회사의 조직 구조와 관행을 머릿속으로 따져보는 일이다. 머릿속에서 대학 교수의 강의 내용을 따져보고 강의 방식을 따져본다.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다. 여기에 힘이 붙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과감한 단계의 도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역서의 의도적인 오역을 잡아내서 고발하는 일이라던가 주위 친구들을 투표소에 데리고 간다거나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새롭게 배워야 할 과목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정치, 경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보험업 등과 같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과목들을 학생회를 통해 개설을 요구한다거나 한국과 일본의 같은 상황, 다른 예절에 대한 비교 동호회를 만든다거나 하는 비교적 반발의 칼이 날아오지 않을 부분에서도 도발력과 덕후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반지성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첫걸음이지만 매우 크고 위대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랬듯이 또 갈릴레오가 그랬듯이 한 시대의 패러다임과 상식을 깨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또 그 다른 생각으로 기존의 생각과 질서에 도발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도발은 상식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움직여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하며 그것은 사회의 진보를 가져온다. 도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세를 깨고 르네상스가 왔고 봉건주의를 깨고 자본주의가 왔고 사회주의를 깨고 세계화 시대가 왔다. 수많은 도발로 상식을 한번 깨트리면 새로운 균형점을 향하는 열린 사회가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다. 처음 도발은 어렵겠지만 두 번째 사람이 같이 시도하고 또 그 뒤를 따라 일군의 무리가 생긴다면 순식간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큰 물결이 생길 것이다. 티핑 포인트란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임계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미래 세력이 필요하다. 신중세 신분 사회의 핵심은 단군일의 가장 우수한 다수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꼰대들에게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모순과 불일치다. 여기서 가장 우수한 다수란 2040대 세대이고 꼰대 세대이란 50대 이상을 말한다. 물론 50대 이상에도 우수한 인력과 지도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꼰대가 되어 이들이 장악한 재력과 권력으로 더 똑똑한 다수를 부리는 구조가 되고 있다. 컴퓨터를 잘 못해도 밑에 시키면 되고 스마트폰을 잘 못해도 밑에 시키면 되고 외국어를 못해도 밑에 시키면 된다. 엑셀을 못해도 밑에 시키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밑에 시키면 그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 능수능란한 밑의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 능력에 따라 재력과 권력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권력과 재력은 젊은 세대로 대거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급작스러운 권력 이동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지배 방법은 간단하다. 재력과 권력으로의 접근을 독점하고 우수하고 젊은 다수에게 재력과 권력이 분배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재력으로의 접근 통제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도 돈을 모으기 어렵고 새로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면 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구조의 핵심에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에는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해도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때문에 능력에 맞게 보수와 신분이 상승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대기업에 취직한 젊은이들은 나머지 2040 세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모든 2040 세대가 능력대로 재력을 축적할 가능성은 거의 다 막혀 있다. 중소기업도 비전이 없고 스타트업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제대로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집 장만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애 낳고 키우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 능력만 놓고 보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아야 단군 일의 최고 인재를 할 수 있는 2040 젊은 세대의 숨통이 트인다. 재력으로의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권력으로의 접근이다. 권력을 장악하면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불공정 시장,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힘, 행정부에서의 힘, 사법부에서의 힘이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도 대부분 50대 이상의 세대가 잡고 있다. 그 이유는 50대 이상이 선거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니 권력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40 세대는 경제에서의 포기를 정치에서의 포기와 연결시킨다. 어차피 취직도 잘 안되고 뭘 해도 안되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다. 사실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보면 50대 이상을 주로 대표하는 현 정치 세력에게 무언가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투표해봤자 뭐가 바뀌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재력과 권력으로의 접근을 막고 영속시키려는 의도적이고 비의도적인 노력이 바로 반지성주의 사회 건설이다. 정교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대안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막는 닫힌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묻지마 투표를 하게 하거나 선거를 포기하게 한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 보여도 가만히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미래 세력이 필요하다. 반지성주의 덫에 걸리지 않는 생각하는 2040 세대가 필요하다. 미래 세력이 반지성주의 덫에 걸리지 않고 권력구조와 경제구조를 외곽에서부터 깨고 들어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 세력이 대한민국 미래의 주도 세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된다.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미래 세력이 가슴을 펴고 꿈을 펼치고 마음껏 활동할 공간은 생기지 않는다. 미래 세력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청춘이기 때문에 아파하고 분노하지만 말고 비판적으로 꼼꼼히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장점인 집단 지성으로 과거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상식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하나 둘씩 깨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정말로 당연한지부터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도발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생각은 효율을 중시하면 할 수 없다. 원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생각의 거래 비용이 높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고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것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만약에 우리가 반지성주의라는 덫을 걷어내고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면 피곤하고 짜증나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는 생각의 거래 비용을 지불할 훈련과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교육이 바로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시험 정답을 맞히는 족집게 교육이 유행하면서 교육마저도 반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어들이 연결되어 의미를 만드는 규칙을 문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연결되어 의미를 만드는 규칙은 사회의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돌아가느냐의 규칙인데 앞으로 이런 사회의 문법은 지금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미래의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래의 문법은 50대 이상이 혼자서 따라가고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배우기 매우 어려운 문법이 될 것이다. 컴퓨터를 알아야 하고 앱을 알아야 하고 플랫폼을 알아야 하고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하고 새로운 방식을 연결을
알아야 하고 인공지능을 알아야 한다. 이 문법은 2040 세대의 문법이고 2040 세대도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이 문법 세계에서 외국인이 되어 나고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가하게 구세대에게 나라를 맡겨놓을 때가 아니다. 닥치고 따르라는 세상에 맞서는 힘, 도발하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